이때 연출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외부인이 3명인 이유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이 명화를 구원했음을 보여주는 연출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지체로운 김목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현실 그 잡채였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순과 역설 그리고 희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순과 역설 그리고 희망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주인공 3명을 해석하고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 생각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영화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영화를 다 보시고 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먼저 모순을 나타내는 인물은 이병헌 님이 연기한 김영탁, 아니 모세범입니다. 모세범은 알려졌다시피 성경의 모세에서 모티프를 따온 인물인데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이면서 히브리 민족인 것처럼 모세범도 주민 대표이면서 외부인입니다. 이 모세범은 외부인을 쫓아내는 데에 가장 열심이었지만 그 자신이 사실은 외부인이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존재인데요. 그래서 주민 대표로서 모세범의 행적들은 계속해서 숱한 모순을 낳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예로 그는 김영탁을 죽였지만 그의 늙은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또한 그는 샷건을 든 구멍가게 주인을 향해 비겁하게 어린애를 인질로 잡냐 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죠. 자신의 딸을 지키지 못해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한 딸뻘인 혜원은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이처럼 옳은 면모와 어긋난 행동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계속해서 묘하게 불편한 위화감을 남기죠. 그가 대표가 된 후 진행한 아파트 정비 사업의 홍보 영상 같은 장면에서 이상한 느낌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범의 모순적인 모습은 아마도 종교적인 지도자를 풍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반부 외부인을 내보내는 데 앞장섬으로써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그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마치 투기장에서 승리한 검투사가 환호를 받는 것처럼 아파트의 중심에 선 그는 그제서야 모세범에서 진정으로 김영탁이 됩니다. 그 전까지의 어눌함과 망설임은 없어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모습인 김영탁으로서 자신의 길을 깨달은 거죠. 중반부를 지나 숨어있던 외부인들을 색출한 후 그들을 숨겨준 주민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잘못했습니다를 외치는 횟수를 200번으로 정하는 장면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스꽝스러운 결정도 심각하게 내리는 그의 모습은 지지자들에게 쌓여 통찰력을 잃은 종교적인 지도자, 즉 대의를 실현하기보다는 팬덤의 관심만을 쫓으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리더를 나타냅니다. 이건 정말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지막 또한 모순적이죠. 외부인이면서 외부인을 쫓아내던 그는 외부인의 침략으로 인해 최후를 맞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가 뉘우치고 주민들이 그를 받아주는 감동 엔딩이나 그가 쫓겨나고 외부인이 되어서 대립하는 중립적 엔딩이 아니라 그가 결국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가 모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존재인 모세범이 죽음으로써 모순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 그렇게 모순이 사라진 후에야 희망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범이 사회의 모순을 나타낸다면 김민성은 역설적인 캐릭터, 즉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모순은 진실 같은 거짓이고 역설은 거짓 같은 진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의 초반부 김민성은 의견이 분분한 주민회의에서 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설정된 이유는 바로 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김영탁을 가장한 모세범이 주민 대표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모세범은 방범대를 조직하고 김민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모세범과 김민성은 본격적으로 얽히게 되죠. 초반부에 뜬금없이 불이 나고 김민성이 우연히 거기에 말려든 이유는 이 둘의 본격적인 관계를 위한 보석이었던 거예요. 김민성은 천성이 착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세범을 따르면서 그의 착함은 모세범으로 인해 왜곡되게 됩니다. 그는 체계의 성실히 순응하지만 오히려 그의 순응은 점점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외부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고 구멍가게 주인이 처참하게 보복당하도록 만들고 부녀회장의 아들까지 희생당하게 되죠.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식량을 구하려고 시체들을 해치고 식품 코너까지 길을 뚫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그의 노력 때문에 식량을 찾아 긴장을 풀고 방심한 방범대원들이 기습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란 가운데 질서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잘 살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 명화를 지키기 위해 무릎마저 꿇어가면서 자신의 양심마저 무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체제를 지키고 따랐던 그는 결국 체제에 배신당하고 맙니다. 그 체제가 모세범의 모순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반복되는 모순을 애써 무시하고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그의 기대와 노력은 반대로 늦기 전에 모순을 수정하지 못한 황궁 아파트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는 모세범이 저지르는 모순에 저항하고 맞서려고 했던 도균이나 명화, 혜원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러한 김민성의 모습이 보여주는 아이러니는 현실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빚어낸 기성세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튀지 마라, 오난돌이 정 맞는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열심히만 하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 온다 등등. 김민성은 신혼부부라는 설정으로 살짝 가려지긴 했지만 기성세대라면 익숙한 이 사회의 암묵적인 문법들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만으로는 현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도균과 명화와 같은 역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김민성은 체제에 순응했지만 역설적으로 체제에 배신당함으로써 그의 아이러니를 통해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고민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화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캐릭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명화는 묘하게 반복되는 모순에 반응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세범 중심의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명화의 말과 행동은 어떨 때는 다소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관객으로부터 그냥 눈 감고 넘어가주면 되지 않나, 좀 현실적으로 이해해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초반부터 외부인들을 집에 들여주고 또 계속해서 숨어있는 외부인들을 도와주는 행동들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 괜한 오지랖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모세범 중심의 체제에서는 오히려 명화야말로 살고 싶으면서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은 모순적인 캐릭터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진실은 명화에 의해 드러납니다. 명화는 혜원을 통해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902호에 직접 들어가 김영탁의 시체를 찾아내면서 외부인을 쫓아내던 모세범의 정체가 외부인이라는 사실을 모두의 앞에서 공개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범과 명화의 입장은 뒤집힙니다. 그동안 모순처럼 느껴지던 명화에 의해 모세범의 존재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외부인의 침략으로 인한 파국 이후 명화는 다른 외부인 무리들에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동안 한결같이 이타적이었던 그녀의 태도가 결국에는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또한 그녀가 드러내는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연출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침이 되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을 보고 깨어난 명화는 이내 김민성의 죽음을 알고 슬퍼합니다. 이 모습을 3명의 외부인이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의 틈으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외부인이 3명인 이유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이 명화를 구원했음을 보여주는 연출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 명화의 삶과 태도야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설적으로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임을 명화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명화를 구해준 외부인 중 한 명이 아파트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냐고 묻자 명화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영화의 이 대사는 얼핏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아파트 주민들의 모습이 사실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끝까지 이타적인 태도와 인간다움을 지키려 애써온 명화를 생각한다면 평범한 인간들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뒤집어 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는 허울 속에 사실은 추함과 악함이 숨어 있는 거죠. 극단적인 상황이었지만 영화에서처럼 인간은 뻔뻔하게 내로남불을 저지를 만큼 이기적이고 모순적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요즘 한국 사회는 경쟁이 격화되면서 점점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종교적인 지식에 의하면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과 그로 인한 모순의 근원을 죄라고 설명합니다. 썩어 문드러질 만큼 고리타분한 설명이긴 하지만 신과 경전을 기준 삼아 고집을 부릴 것만 같은 느낌을 싹 다 걷어내고 신학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의외로 죄와 악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죄와 악의 본질을 가리켜 소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기 다음으로부터, 또한 세계로부터 단절되고 동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해진다는 것인데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간은 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밖의 존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특별하게 여기는 모순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타인과 세상을 상처 입히고 파괴하죠. 나만 아니면 돼, 알바노? 라는 말 속에 담긴 자기 중심적인 의도들은 결과적으로 타인과 세상에 죄를 저지르게 하고 악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악은 인간들에게 평범한 현상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각자가 각자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넘어 타인과 세상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고민과 행동들이 없다면 결국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말했던 악의 평범성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죠.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남겨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